이 그림은 중종의 가계도입니다. 중종에게는 두 왕비가 있었는데요. 첫 왕비인 장경왕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조선 12대 임금인 인종이고요. 두 번째 왕비인 문정왕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13대 왕인 명종입니다. 이 시기는 대윤, 소윤이라 불린 외척 세력이 조정을 좌우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명종과 그의 어머니 문정왕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종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실제 정치의 중심은 문정왕후에게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명종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너는 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한테 너의 권력은 내가 만들어줬다. 또 다른 사료를 보면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임금이 조금만 여의치 않으면 꾸짖고 호통을 쳐서 마치 민가의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혼내듯이 하였다. 명종이 조금이라도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문정왕후는 꾸짖고 호통을 쳤다는 것이죠. 왕이지만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엄마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실록에 또 이런 기록도 있어요. 임금이 후원 외진 곳에서 눈물을 흘렸고 목 놓아 울기까지 하였다. 명종이 어린 마음에 어머니한테 혼나고 나면은 안 보이는 곳에 가서 혼자 울었다는 것이죠. 명종은 실제로 성품이 착했다고 해요. 그런 일화를 잘 보여주는 기록이 있는데, 명종이 하루는 연회를 했는데 한 대신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것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신이 길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지나가기가 미안하구나. 한 대신이 술에 취해서 뻗어 있으니까 명종이 그냥 지나치기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명종이 그 대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막을 쳐서 그를 가려주어라. 그 신하를 배려하고 체면을 세워주려는 마음이었겠죠. 명종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 시기는 어린 왕이 명종을 대신해서 문정왕후와 그 외척 가문이 권력을 장악한 시기였는데요. 이 시기 권력의 또 다른 축은 바로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영이었습니다. 윤원영은 권세를 독점하며 간신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부패한 실세였습니다. 그래서 윤원영이 죽었을 때 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윤원영이 죽자 조야가 모두 통쾌하게 여겼다. 그가 얼마나 깊은 불신과 미움을 샀었는지 이 기록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윤원영은 살아있을 때 문정왕후와 결탁해서 왕을 통제하고 위협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이는 당시 권력 구조가 왕이 아니라 외척이 중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윤원영에 대해서 명종실록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권세를 누리니 그가 받은 뇌물이 국고보다 더 많았다. 그러니까 당시 윤원영을 비롯한 이 문정왕후 가문이 얼마나 권세를 누렸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임꺽정이라는 도적도 이때 등장합니다. 당시 조정의 혼란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고가 남김없이 고갈되고 뇌물을 공공연히 주고받고 백성의 토지를 마구 빼앗았다. 또 다른 기록을 보면 백성이 곤궁하고 국맥이 끊어졌으니 종사가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일 정도였다. 정치는 혼란과 부패 속에 흔들렸고 백성의 삶은 어려움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명종시대는 그야말로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시기에 문정왕후와 그 정권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남명조식입니다. 남명조식은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이자 평생을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강직하게 살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명조식이 문정왕후와 그 정권을 향해서 아주 매섭게 비판한 상소가 있는데 그 상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상소가 바로 흔히 단성소 혹은 을묘사직소라고 알려진 상소입니다. 1555년 명종 10년에 남명조식이 올린 글로 부패한 정치 현실을 정면으로 비판한 조선 최고의 상소문으로 꼽힙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남명조식은 지금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하의 국사가 이미 잘못되었고 나라의 근본은 오래전에 무너졌으며 하늘마저 등을 돌렸고 백성의 마음도 한참 전에 떠났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현 상황을 진단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비유하자면 속이 썩어 문드러진 거목이 쓰러지기 직전인데 태풍이 다가오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더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듯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급 관료들은 히히덕거리며 주색이나 즐기고 상급 관료들은 우물쭈물하면서 자기 재산만 불리는데 정신이 팔렸습니다. 또 계속 읽어보면 백성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마치 들판을 헤집고 다니는 이리떼처럼 백성의 재물을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낮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밤이면 멍하니 천장만 바라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전, 여기서 자전은 대비를 말하는데요. 바로 문정왕후입니다. 문정왕후는 생각이 깊으시지만 깊숙한 궁중의 한 과부에 불과합니다.
그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을 구가하고 있었던 문정왕후한테 과부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이 나중에 문제가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명종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하께서는 어리시고 단지 선왕의 외로운 후사입니다. 그러면서 남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두 분께서 수천 가지의 천재지변과 수만 가지의 민심 위반을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이 나라의 총체적인 위기를 문정왕후와 명종 당신들이 어떻게 수습할 거냐? 무슨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전하께서 하시려는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학문을 좋아합니까? 음악과 여색을 좋아합니까? 말타기를 좋아합니까? 군자를 좋아합니까? 소인을 좋아합니까? 명종에게 직접 따져 묻는 거예요. 대체 전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게 무엇이냐? 이 상황에 어디에 대체 관심을 두고 있느냐? 대체 뭘 하려고 하시느냐? 따져 묻는 거죠. 그러면서 남명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놀랄 정도의 새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이라도 학문에 힘써 덕을 밝히시고 백성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명종 당신이 스스로를 바꾸고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민생을 챙겨야 된다. 백성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 완전히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정치를 바꿔야 된다. 강하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하께서 덕화를 왕도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신다면 신은 말석에서나마 마부의 채찍이라도 잡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신하의 직분으로 전하를 섬길 것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나라를 바로 세운다면 저는 기꺼이 신하로서 당신을 섬기겠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당신의 조정에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남명은 단성현감의 제수가 되었는데요. 이 상소를 올려서 그 단성현감을 사직하는 뜻을 밝힙니다. 조정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남명의 상소를 받은 명종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명종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조식의 상소를 보니 간절하고 강직하기는 하지만 어머니에 대해 공손하지 못한 말이 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자신의 어머니 문정왕후에 대해서 과부라고 한 구절이 있었잖아요. 이게 신하로서 과연 할 수 있는 말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아무리 어지지 못하다 해도 어찌 신하로서 차마 욕설을 하는가? 이 자가 군신의 명분을 아는 자인가? 그러니까 상소의 내용보다는 어머니를 건드린 점, 또 그 과격한 몇몇 구절들을 문제 삼은 것이죠. 그래서 명종이 조식을 처벌하려고 하는데 신하들의 만류로 실행하지는 못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관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처럼 입을 틀어 막으니 앞으로 존망의 위기가 오면 누가 충언을 올리려 하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윤원영을 비롯해서 문정왕후 외척 가문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남명조식의 상소를 보고 반성하고 성찰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남명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했다. 남명의 입을 막으면 앞으로 누가 이런 충언을 올리려 하겠냐? 권력이 비판을 막는 순간 권력자는 스스로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날카로운 경고겠죠.